김 여사가 수군거렸습니다. 딸한테 버림받았네. 효도 계약하자고 왔다던데?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정신 못 차리고 딸만 기다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동정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돈만 생각하고. 정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릴 일도 바랄 일도 없이 핸드폰을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연락 없는 게 편한 거겠지.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벽 5시 반 충북 제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디지털 시계를 끄고 몸을 일으켰어요.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는 습관,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의 버릇이었죠. 무릎을 툭툭 치며 일어나니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호는 화장실로 향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마친 후 정호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5년 전 아내 순덕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이면 순덕이가 먼저 일어나 밥을 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뉴스를 틀어놓고 혼잣말하는 소리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정호 혼자만의 발자국 소리만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정호는 밥솥 뚜껑을 열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해놓은 밥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와 밑반찬들을 꺼내면서 문득 순덕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혼자 살게 되면 밥 먹는 게 제일 힘들 거예요. 꼭 새끼 챙겨 드세요. 그때는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순덕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하루 세 끼는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건너편 빈 의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순덕이가 앉아서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던 자리였어요. 그러면 정호는 글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곤 했었죠. 이제는 그 대화조차 그리워졌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일도 바랄 일도 없지. 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 민서를 떠올렸어요. 40이 다 되어가는 딸아이는 요즘 연락도 뜸했습니다. 승진하고 바빠진 뒤로 언제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안부 문자도 끊어졌어요. 다 커서 도시간 딸 하나뿐인데 연락 없는 게 편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없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민서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몇 달 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피곤해 보였어요. 아침을 마친 정호는 집 뒤편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순덕이가 심어놓은 상추와 깻잎이 아직도 자라고 있었어요. 물뿌리개로 채소들에 물을 주면서 정호는 또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웃집에서는 아직도 불이 꺼져 있었고 마을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정호는 텃밭 일을 하면서도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민서가 어릴 때는 이 상추 따먹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비싼 돈 주고 유기농 채소 사 먹고 있을 텐데. 민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서에게 아빠가 기른 상추 먹어봐라고 하면 싫어요. 쓴맛 나잖아요 라고 투정 부리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그런 투정조차 사랑스러웠는데 말이에요. 오전 9시 정호는 집을 나서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근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내 순덕이의 권유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 게 이제는 유일한 바깥 일정이 되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마을 이웃들과 마주쳤어요. 정호 선생님, 오늘도 봉사 가시는군요.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딸 하나는 잘 키우셨으니까. 예전에 딸 자랑 많이 하시던데 서울에서 잘 지내죠? 김 여사의 말에 정호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민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승진했을 때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바쁜가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정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했어요. 사실 민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 문자 한 통 정도만 오게 되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호는 다른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제도 전화했어요. 손자가 감기 걸렸다고. 부럽네요.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정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위안도 되었지만 동시에 더 서글펐습니다. 양로원에 도착한 정호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끔은 신문을 읽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정호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자식분들이 자주 오시죠? 한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을 때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가끔요. 바쁘시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요. 그래도 부모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위로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후 4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2인분을 준비하려다가 멈춰서곤 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녁 6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정호는 핸드폰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민서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카카오톡에서 민서의 프로필을 눌러보니 조금 전 프로필 사진을 바꿨더군요. 온라인에는 접속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연락할 시간이 없는 걸까요? 밤 9시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목한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봤지만 볼만한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봤지만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런 망설임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걸 용기가 없고 안 걸자니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었죠. 밤 10시 정호는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우니 더욱 적막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서야, 잘 지내고 있지? 아빠는 오늘도 너를 기다렸단다. 어둠 속에서 정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딸을 그리워하는 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정호는 양로원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민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처음 오는 딸의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여보세요? 아빠.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갑고 건조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딸의 목소리였어요. 정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서야, 민서 맞지? 어떻게 전화를?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어떻고? 몸은 괜찮고? 정호는 너무 반가워서 말이 빨라졌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차분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 나 이번 주에 시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 내려가도 돼? 정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딸이 갑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다니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그래라. 뭐 바람 쐬러 오는 것도 좋지. 언제 올 거야? 이번 주말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좋다, 좋아.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너 된장찌개 좋아하잖아. 네, 그럼 연락드릴게요. 민서야, 그동안 몸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는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너무 짧은 통화였지만 그래도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저녁 준비하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온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정호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민서가 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먼저 마을 상점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던 소고기도 사고 신선한 채소들도 골라서 샀어요.
예전에 민서가 아빠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깔끔하게 지내긴 했지만 딸이 온다고 하니 더 꼼꼼히 닦고 정리했습니다. 민서가 쓰던 방도 환기시키고 이불도 새 것으로 갈아 놓았어요. 5년 전 순덕이가 준비해둔 예쁜 이불이었습니다. 여보, 민서가 온대요.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호는 순덕이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순덕이의 영정 사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해요.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 그래도 오는 게 어디예요? 토요일 오후 2시 정호는 현관 앞에서 민서를 기다렸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민서가 좋아하던 김치전도 부쳐놓았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푸짐한 상을 차려봤을까요? 오후 3시쯤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택시에서 내린 민서를 보는 순간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민서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마치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은 차림이었어요. 민서야. 정호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민서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얇은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정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딸을 반겼습니다.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추웠지?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네, 안녕하세요. 민서는 짧게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아빠 하고 반갑게 안기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든 서류 파일. 뭔가 이상했어요. 앉아. 아빠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너 이거 좋아했잖아. 정호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민서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으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 식사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밥부터 먹자. 얘기는 천천히 하고. 아니에요. 이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불안한 마음에 민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파일을 바라보니 뭔가 공식적인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민서는 파일을 열면서 차분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호는 딸의 표정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 같았어요. 지금 서울집 전세금 빼야 할 상황이에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정호는 딸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내가 아빠 병수발 드는 걸로 간병비 계산을 해서 병원 쪽에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 기요양 보험이라고. 뭐라고? 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절차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민서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노인장 기요양 신청서, 간병 계약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그 말 하려고 내려온 거냐?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연락한 딸이 3년 만에
집에 온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아빠 병력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고혈압에 당뇨 있으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노인장기 요양 신청하면 충분히 등급 받을 수 있어요. 민서는 마치 사업 계획을 설명하듯 차근차근 말했어요. 정호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아직 멀쩡해. 내 손으로 밥도 해먹고 양로원 봉사도 다니고 그건 지금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미리 준비. 정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전에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대가가 서류 한 장이냐? 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대가라뇨. 이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아빠도 나중에 편해지실 거고. 편해진다고?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정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이 3년 만에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아직 내 손으로 밥 해먹고 장도 본다. 양로원에 봉사도 다니고 있어. 이런 걸 왜 내가 신청하냐?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이건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이라고? 내가 지금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냐? 정호는 딸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민서가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 최고라고 외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빠 나이가 67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치매가 오거나 몸이 불편해지시면 그때는 나도 바쁠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서로 편해져요.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정호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오래 끓어서 물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쓰러지고 나서 연락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나도 바쁠 거 아냐?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호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식으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서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호는 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정호 선생님, 딸이 왔다면서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김 여사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김 여사를 맞았어요. 아, 네. 민서가 왔어요. 어머, 민서야. 오랜만이네. 많이 예뻐졌구나. 김 여사가 거실로 들어와 민서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그동안 잘 지냈지? 서울에서 힘들지 않고? 네, 괜찮아요. 김 여사는 민서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병원 서류 같은데?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 그냥 아빠 건강 관련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호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김 여사님. 별일 아니에요. 김 여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나간 후 정호와 민서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정호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와서 이런 서류를 들이미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아빠, 저도 살기 바빠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가끔이라도 전화하면 안 되냐?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하죠. 그런데 전화해서 뭘 얘기해요?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민서의 말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예전에 전화할 때마다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라 같은 말만 반복했었어요. 그래도 그게 아빠 마음이잖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안부 인사로는 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민서가 서류를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현실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월 7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70만 원? 정호는 그 금액을 듣고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자신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야, 너 지금 아빠를 돈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미리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너는 아빠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는 거죠. 준비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빠를 환자 취급하는 거잖아. 정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신청서, 간병인 계약서, 의료진 소견서, 양식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어? 한 달 전부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관련 기관에도 문의해봤어요. 한 달 전부터. 정호는 딸이 한 달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자신은 딸이 언제 연락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둘 다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민서가 좋아하던 나물들까지 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 아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민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 마음은 생각 안 해봤어? 마음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민서의 대답을 듣고 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변한 게 언제부터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민서는 자신이 키운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옛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이 가져온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와 있으니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민서도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아침 먹고 가렴. 아니에요. 서울 가서 먹을게요.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로 둘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정호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길도 멀고. 정말 괜찮아요. 민서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서둘러 따라갔어요. 민서야, 그 서류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자. 아빠가 좀 더 생각해볼게. 아빠가 거부하시면 할 수 없죠. 민서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정호는 딸의 옆에 서서 말했어요. 아빠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정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 전화 드릴게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민서야. 택시가 떠나고 정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딸이 하루 만에 다시 떠나갔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오후에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민서가 온 걸 보고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정호 선생님, 민서 벌써 갔어요? 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서울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제 서류가 뭐였어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 그냥 건강검진 관련 서류였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자식들이 부모 건강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김 여사는 밝게 웃었지만 정호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김 여사가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정호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의 말이 맞는 건지,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지 헷갈렸어요. 나이도 67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정호와 민서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 선생님, 딸이 효도 계약하자고 왔다면서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김 여사가 그러던데 민서가 무슨 서류 가지고 와서 병원 관련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많다면서요? 정호는 김 여사가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어제 서류를 본 걸로 추측한 모양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부모 돈 때문에 그런다고. 박 아저씨의 말에 정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마을 상점에 갔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정호 선생님 참 안 됐어요. 그 나이에도 정신 못 차리고 딸만 기다렸는데. 상점 사장님이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한테 버림받으셨네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호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호가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양로원에 봉사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딸이 와서 안 좋은 얘기 했다면서요?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정호는 당황스러웠어요. 별일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돈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정호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민서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결정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정호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호는 순덕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사진 속의 순덕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민서를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정호는 민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빠 최고 라고 외치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또 다른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내일까지 답 주세요. 그래야 절차 진행할 수 있어요. 민서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그 와중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민서 얘기가 나왔고 동정하는 눈빛들이 정호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정호 선생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거죠. 사람들의 위로는 오히려 정호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정호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아빠야. 네, 결정하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어렸을 때 아프면 아빠가 밤새 간병했잖아.
학교 운동회 때도 항상 갔고, 졸업식 때도 맨 앞줄에 앉아서 박수 쳤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니까. 그래, 당연한 거야. 그럼 지금 너도 당연한 걸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민서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도 힘들어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럼 집으로 와, 아빠랑 같이 살자. 그럴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이 있다고요. 그럼 아빠 인생은? 정호의 질문에 민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니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에 도착했지만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정호는 세수를 했지만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도 가빠왔어요. 민서와의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몸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새벽 5시 정호는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서 양로원 봉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민서 생각만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침을 대충 먹고 집을 나선 정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도중에 다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허. 정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김 여사가 정호를 발견했어요. 어머, 정호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 여사가 급히 달려와 정호를 부축했습니다. 정호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몸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김 여사님.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어디가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잖아요. 병원 가야겠어요. 김 여사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정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김 여사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호는 제천시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정호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증상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까지 할 필요 있나요? 나이를 생각하면 안전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혈압약도 조절해야 하고요. 의사는 정호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서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민서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한참 후에 민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중앙병원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신데요. 전화 너머로 민서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민서는 서둘러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서는 병실에 누워있는 정호를 보고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민서야, 왜 왔어? 바쁠 텐데. 정호는 민서를 보니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런 일로 딸을 불러들인 게 죄송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일 아니래. 며칠 쉬면 된다고. 민서는 의사를 찾아가 정호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연세를 고려하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정밀 검사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MRI를 찍어보면 확실해집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민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프다면 자신이 제안한 계획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치매라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다만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서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노인분들은 가족 문제에 특히 민감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민서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시네요. 무슨 검사? 치매 검사요.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고. 정호는 치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치매? 내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검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민서는 복잡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정호는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온다고 했어요. 민서는 병실에서 정호를 돌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너 바쁠 텐데 이런 일로 불러들여서. 정호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오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민서를 따로 불러서 설명했어요. 환자분, 사실상 초기 치매 의심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서는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였어요. 보호자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민서는 병실로 돌아가서 정호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민서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민서 씨, 전세 계약 기간이 이번 주까지인데 연장하시려면 보증금을 더 내셔야 해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요? 네, 아니면 이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노인장 기요양보험 신청이 훨씬 쉬워질 거였어요. 그러면 월 7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서는 병실에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많이 약해 보였어요.
아빠, 진단서 있으면 장기요양 등급 확정돼요. 그럼 월 70만 원씩 나와요.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딸이 자신의 병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민서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치매 진단보다 더 아픈 건 딸의 변화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게 사람 맞았을까? 정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우가 아침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였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정확한 진단명이 뭔가요? 경도 인지장애에서 초기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면 3등급 정도는 받으실 것 같아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등급이면 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아봤거든요. 진단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께 병명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서는 서둘러 핸드폰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박민서입니다. 아버지 진단서가 나왔는데요. 아, 네. 어떤 진단명이 나왔나요? 초기 치매요. 3등급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그러시면 빨리 신청하세요. 서류만 갖춰지면 한 달 안에 등급 판정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간병하는 걸로 해서 간병비도 받을 수 있죠? 당연하죠.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하시면 월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민서는 기뻤습니다. 월 120만 원이면 전세 문제도 해결되고 생활비도 여유가 생길 거였어요. 오후에 정우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각종 검사에 지쳐 보였어요. 아빠, 검사 어떻게 하셨어요? 괜찮더라. 별일 없다고 하던데. 정우는 아직 진단 결과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던?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신다고 해요. 나이 때문인 것 같다고. 민서는 차마 치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나이인데.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계시기보다는 누군가 돌봐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호는 민서의 말을 듣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너 혹시... 아빠, 제가 간병하면 돼요. 서울 일도 정리하고 내려와서 내가 간병을 한다고? 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락도 없던 딸이 갑자기 간병을 하겠다고 하다니요. 네, 제가 아빠를 돌볼게요. 대신 간병비는 받아야겠어요.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니까. 간병비?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간병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정호는 민서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퇴원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에 퇴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집에 가서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할게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민서야, 아빠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누군가 지켜봐야 한다고. 정호는 답답했습니다. 민서가 의사 말을 핑계로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퇴원했습니다. 민서가 택시를 불러서 집까지 함께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빠,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민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빠, 의사 선생님도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정호는 서류를 보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가족 간병인 등록서, 그리고 각종 동의서까지.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병원에 있는 동안 준비했어요. 빨리 신청해야 빨리 승인돼요. 민서는 펜을 정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호는 펜을 받았지만 사인하지 않았어요. 민서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뭐요? 너 진짜 아빠 걱정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민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둘 다예요. 아빠 걱정도 되고 저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돈이 더 급한 거지? 민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전세금 때문에 급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정호는 딸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아빠가 돈을 빌려줄까? 아빠가 얼마나 있으세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 정호는 그 큰 금액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빠도 돌봄 받으시고 저도 돈 벌고. 민서의 말을 듣고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딸에게 돈벌이 수단이 된 셈이었어요. 민서야, 아빠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분이 어째?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도움?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였어요. 정호 선생님, 퇴원하셨어요?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김 여사가 거실로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권하셔서. 아, 그렇구나. 요즘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더라고요. 김 여사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호는 김 여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민서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사인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정호는 펜을 잡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인을 하면 자신은 공식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딸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정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키운 딸이 이렇게 절박해할 줄은 몰랐어요. 정호는 천천히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워요, 아빠. 민서는 기뻐했지만 정호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서명으로 딸이 돈을 벌게 된다는 게 슬펐어요. 민서야, 이제 만족하니? 아빠,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정호는 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돈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제출되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3등급이었고 민서는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월 12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 오늘 첫 번째 간병비가 나왔어요. 민서는 통장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자신이 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딸이 돈을 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정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양로원 봉사도 다니고 마을 사람들과도 만났는데 이제는 민서가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잠깐 산책 좀 하려고.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민서는 정호가 혼자 외출하는 걸 막았습니다. 간병 기록을 위해서였어요. 정호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게 알려지면 등급이 취소될 수도 있었거든요. 양로원 봉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빠, 봉사는 이제 그만두세요. 왜? 아직 할 수 있는데. 간병 대상자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들키면 문제돼요. 정호는 자신이 좋아하던 봉사활동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욱 답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정호 선생님 많이 아프세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신 대답했어요. 네, 치매 초기라고 해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김 여사는 민서를 대견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자신이 치매 환자로 소문날까봐 걱정되었어요. 어느 날 정호는 민서 몰래 예전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민서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민서야, 서울 추우면 이불 더 덮어라. 아빠는 내가 걱정된다. 내가 나 닮아서 무뚝뚝한 걸 거라고 믿는다. 속마음은 따뜻할 거야. 그래도 아빠는 내가 한 번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기다리고 있을게. 정호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가 정말 돌아왔지만 자신이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호는 민서가 간병 인증 사진을 찍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빠, 여기 앉아서 약 드시는 척 해보세요. 왜? 간병 기록용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해요. 민서는 정호가 약을 먹는 모습, 식사를 도움받는 모습 등을 연출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호는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굴욕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왜 찍어야 하는 거야? 간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걸 제출해야 돈이 나와요. 정호는 자신이 딸의 돈벌이 도구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편 민서는 전세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간병비로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가 불안했습니다.
아빠 상태가 더 나빠져야 등급이 올라가는데. 민서는 정우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모든 걸 들었어요. 2등급 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월 1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등급은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어야 해요. 정우는 딸이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요양병원에 입소할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야. 네, 아빠.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간병비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어. 차라리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낫겠어. 아니에요. 제가 잘 돌볼 수 있어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정우가 요양원에 가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지는 거였어요. 민서야, 아빠는 더 이상 내 보호자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스스로 요양원 신청할 거야. 내 동의는 필요 없어.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아빠는 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민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혼자 시내에 나가 요양원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민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입소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아빠는 이제 내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민서는 아버지가 정말 떠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일기장에는 자신에게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민서야,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단다. 무리하지 마라. 내가 나 닮아서 무뚝뚝한 걸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할 거야. 그래도 아빠는 내가 한 번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민서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랑을 돈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이기적이었어.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만 생각했어. 아빠 마음은 생각 안 했어. 민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봤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이용하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대화 좀 해요. 할 말 있으면 해봐.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를 돈으로만 봤어요. 정우는 딸의 사과를 들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빠는 이미 마음 정했어. 아빠, 나 다시 간병 안 받을게. 병원비 내가 낼게. 이제부터는 그냥 딸로 있을게. 민서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정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서야,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간병비도 다 반납할게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민서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3개월이 흐른 후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요양원 입소를 취소했어요. 민서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꾼 거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민서는 약속대로 간병비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취소 신청했어요. 대신 서울에서 온라인 일자리를 구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빠,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예전과는 달리 민서는 정호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딸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마을 상점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김 여사님이 안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네, 아빠가 요양원 안 가셔서 다행이라고 하시던데요. 정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간병 등급을 취소한 것도 민서와 다시 화해한 것도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민서야, 마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빠 상태가 좋아져서 간병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구나. 정호는 딸이 체면을 살려준 게 고마웠습니다. 민서는 매일 아침 정호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예전에는 감시하듯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하다.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본 김 여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부녀가 함께 산책하니까 보기 좋네요. 네, 아빠랑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민서의 대답을 듣고 정호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정호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아버지의 일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예전에 양로원 봉사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빠가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거든요. 정호는 딸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로워하시더라. 말벗이 되어드리는 게 보람 있었어. 그렇구나. 다시 가보세요. 다시. 네, 저도 가끔 따라가면 안 될까요? 민서의 제안에 정호는 놀랐습니다. 예전에 민서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도 같이? 네, 봉사활동 해본 적이 없어서 배우고 싶어요. 정호는 딸의 변화가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호와 민서는 함께 양로원에 갔어요. 정호가 3개월 만에 돌아오자 할머니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었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요. 이분이 딸이에요? 네, 민서라고 합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본 정호는 놀랐습니다. 딸에게 이런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 다녔던 거야.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 일을 좋아하셨는지. 민서의 말을 듣고 정호는 딸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민서는 정호에게 편지를 써서 건넸어요.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정호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아빠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빠를 돈으로만 보고 이용하려고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진짜 딸로서 아빠를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서야, 고맙다. 아빠,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호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아빠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니? 내가 아빠 딸인데.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정호가 반찬을 준비했어요. 아빠, 이 된장찌개 맛 어때요? 맛있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그럼 앞으로는 아빠가 더 배워야겠다.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 꽃 이름 알아? 창가에 놓인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거베라야. 내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지. 그렇구나. 예쁘네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너랑 있으니 다 이쁘다. 정호의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랑 있으니까 좋아요. 밤이 깊어갔지만 둘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민서야, 아빠가 하나 말할 게 있어. 뭐요? 사랑은 계산서가 아니란다. 한 번의 잘못보다 10번의 눈물이 더 진심일 수 있어. 정호의 말을 듣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마당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정호와 민서는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내년에는 엄마 기일 때 함께 성묘하러 가요. 그래,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봄에는 같이 텃밭도 가꿔요. 좋은 생각이다. 둘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감정이었어요. 정호와 민서는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